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열린 세계 국제 학술 대회에서 중국 대표단을 상대로 한국의 한 학생이 폭탄 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중국 대표의 한국은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뭘 할 수 있겠냐라는 말에 한국의 학생이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건데요. 현장에서 한국 학생의 해당 발언을 들은 중국 대표단은 비웃었지만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 말도 안 되는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50년이 되었고 전 세계가 뒤늦게 그 가치에 놀라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과연 석유와 희토류보다 더 귀한 한국 자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국제분쟁을 다루는 앙투안 르벨 기자입니다. 저는 이 일을 수년간 해왔고 그동안 세계 정치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린다는 평판을 쌓아왔어요. 저는 세상을 볼 때 그것을 그저 단순한 게임으로 봐요. 많은 자원을 가진 큰 나라들이 이기고 작은 나라들은 그들의 지도를 따르죠.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파리의 제 아파트에 앉아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편집장으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앙투안, 다음 주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현대 국제자원 및 지정학 포럼을 취재해주세요. 주제는 21세기 번영, 자원인가 해양인가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정말 간단한 임무처럼 보였거든요. 자원이 곧 힘이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은 나라들이 조용히 앉아있을 또 다른 회의였죠. 주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저에게 분명해 보였어요. 자원이 힘이고 바다는 그저 그 자원을 운반하는 도로일 뿐이죠. 제 생각에 세상은 단순한 방식으로 돌아가요. 석유, 가스, 광물이 많은 큰 나라들은 강해요.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저는 제 보도에서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봐왔어요. 저는 하버드 포럼의 연사 목록을 훑어봤어요.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의 대표들. 그리고 한국?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 그들이 이 논의에 무엇을 더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한국은 거의 자원이 없잖아.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저 중국의 그림자 속에 사는 작은 나라야. 저는 고개를 젓고 프로그램을 계속 살펴봤어요. 중국 대표는 장웨이였는데 중국의 성장하는 힘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진 잘 알려진 연구자였어요. 기사를 위해 그에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여행을 위해 가방을 꾸리며 이미 머릿속으로 제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그들의 방대한 자원과 군사력으로 대화를 주도할 거예요. 더 작은 나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거고요. 한국은 잊혀질 만한 뭔가를 말할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여러 번 봐왔었죠. 이틀 후 저는 하버드의 웅장한 강당에 들어섰어요. 방 안은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어요. 천장에는 포럼의 제목이 적힌 배너가 걸려 있었어요. 21세기 번영, 자원인가 해양인가. 저는 제 자리를 찾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저는 기사를 위한 몇 가지 메모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중국은 방대한 자원과 해군력을 번영의 열쇠로 강조한다. 컨퍼런스룸은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대표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조용히 이야기했죠. 제 시선은 한국 대표의 자리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아마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참가자 목록에 따르면 이도윤이라고 하더군요. 해양 전략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그는 열정적이지만 경험이 부족해 보였어요. 학생이라고? 저는 작게 웃으며 생각했어요. 교수조차 보내지 못한 거야? 사회자가 연단으로 다가가자 방이 조용해졌어요. 큰 화면들이 켜지면서 주요 해상 경로와 자원 매장지가 표시된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럼에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풍부한 자원일까요? 아니면 광활한 바다일까요? 사회자는 첫 번째 연사인 중국의 장웨이를 소개했어요. 그는 연단에 당당히 서서 자신감 있고 명령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원은 국가 권력의 기초입니다. 장웨이가 선언했어요. 이것은 항상 사실이었고 21세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석유가 풍부한 국가들과 그들의 경제적 이점에 대해 말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현대기술에 필요한 희귀광물 희토류와
이러한 자원을 통제하는 것이 어떻게 글로벌 파워를 형성하는지 지적했어요. 많은 청중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컨퍼런스가 제 기대를 정확히 따르고 있어서 기뻐하며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장웨이의 발표에는 중국의 해양 통제 전략을 보여주는 남중국해를 가로지르는 대담한 선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여 지도의 다른 영역들을 강조했죠. 중국은 우리의 강력한 해군으로 이 중요한 해상 경로들을 보호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불을 쌓기 위해 바다를 통제했습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바다가 마치 중국의 뒷마당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주장은 이치에 맞았어요. 과연 자원이 없는 나라가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장웨이는 마지막 요점을 말할 때 청중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국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청중 중 일부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타이핑하며 이것이 제 이야기에 얼마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기뻐했어요. 자원을 가진 큰 나라들이 이기고 작은 나라들은 복종한다. 이건 그저 단순한 논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제 편안한 세계관이 곧 도전받게 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한국 대표는 침착하고 결연한 눈으로 장웨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가 저에게 그가 단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이미 제 기사의 헤드라인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중국 자원은 곧 세계적 권력이다. 이야기는 저에게 너무나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때때로 기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저는 장웨이가 강력한 연설을 마무리할 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어요. 제 손가락은 자신감 있게 키보드를 두드렸죠. 이 포럼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자원에 관한 당신의 관점을 존중합니다. 그는 장웨이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국가가 독점으로 해상 경로를 통제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작은 국가들은 생존하기 위해 해상 경로에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웨이는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자유무역은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안보가 필요합니다. 자원과 해군력 없이는 바다의 자유는 그저 비너상에 불과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는 것을 알아챘죠. 이건 제 기사의 좋은 자료였어요. 갈등은 항상 더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만들어내니까요. 사회자가 다음 연사를 소개하려고 준비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대표인 이도윤이 손을 들었죠. 그는 아직 발언할 차례가 아니었지만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연단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똑바로 앉았어요. 이게 뭐지? 이 젊은 한국인이 중국 대표단에 도전하려는 건가? 이 토론이 점점 흥미로워지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도윤은 마이크를 조정하고 침착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장웨이를 향해 존경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 펜이 메모장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그가 한국의 자원 부족에 대해 변명하거나 아마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한국에는 천연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도윤이 한국의 자원 통계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와 함께 시작했어요. 차트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석유 생산량, 최소한의 광물 매장량, 그리고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보여줬죠. 저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확히 제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죠. 한국은 의존적이고 약한 거예요. 하지만 이도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자신도 모르게 저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바다를 통한 개방된 무역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했어요. 화면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선과 분주한 무역 활동이 있는 부산항의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부산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물건을 수출함으로써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 무역함으로써 성장했습니다. 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약한 반응이 아니었죠. 이도윤은 한국을 유럽, 미국 및 그 너머의 나라들과 연결하는 해상 경로가 표시된 세계 지도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바다를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바다를 통해 완제품을 수출합니다.
세계 물품의 약 90%가 바다를 통해 이동합니다. 바다는 한국의 생명선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더 자세한 메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주장은 놀랍게도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이도윤은 다른 예시로 넘어갔어요. 중동의 요르단을 살펴봅시다. 화면에는 사막 국가의 지도가 나타났어요. 요르단은 대부분 사막 지형입니다. 석유도 없고 해안선도 2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요르단? 왜 요르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하지만 요르단은 작은 아카바 항구를 세계로 가는 관문으로 사용합니다.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은 무역과 다른 국가들과의 연결을 통해 생존합니다. 일부 청중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흥미로운 비교였어요. 이도윤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어요. 21세기 번영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개방적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그의 단순한 진술이 방 안을 통해 퍼져나갔어요. 저는 사람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일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젊은 박사과정 학생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저의 글로벌 파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단순한 걸까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반쯤 쓰여진 제 기사를 바라봤어요. 몇 분 전만 해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보였던 단어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보였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도윤이 연설을 계속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박사과정 학생이 제 눈앞에서 열정적인 전문가로 변모했죠. 한국은 조선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이도윤이 노동자들이 거대한 선박을 제조하는 대형 조선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밝은 용접 불꽃이 이미지에서 날아다녔죠. 우리는 한국에 철광석이 없지만 전 세계에서 수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강철로 바꾸고 그 강철로 전 세계에 판매하는 선박을 만듭니다. 저는 격렬하게 메모를 끄적였어요. 한국이 조선 분야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놓쳤을까요? 이도윤은 다음 요점으로 넘어갔어요. 한국 문화인 K-팝과 음악,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청중 중 일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땅에서 캐낼 수 있는 자원은 아니지만 바다를 가로지르는 개방된 교류를 통해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의 발표는 기술로 이동했어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칩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한국 기업들은 원료 실리콘과 희귀 금속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첨단 기술로 변형시켜 완제품을 수출합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은 해상 경로에 의존합니다. 만약 어떤 해양 경로가 막힌다면 전 세계 공장들이 작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저는 뱃속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그것은 불편함이었지만 또 다른 무언가였어요. 흥분이기도 했죠. 저는 전에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제 확신이 균열되기 시작했죠. 인터넷 데이터의 95%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도윤이 물었어요. 청중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죠. 바다는 선박뿐만 아니라 정보도 실어 나릅니다. 이도윤이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장웨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소리였죠. 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들이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인도네시아 학자는 이도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유럽 대표들은 감명받은 시선을 교환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장웨이와 중국 대표단은 서로에게 급하게 속삭였고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죠.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반쯤 쓴 제 기사는 이제 완전히 틀린 것 같았어요. 저는 중국의 지배력과 한국의 무의미함에 대해 쓸 계획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해양 전문가가 발언하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도윤 씨의 관점에 강하게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영국은 한때 바다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번영이 지배가 아닌 열린 바다와 국제협력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학자가 덧붙였어요. 필리핀과 같은 섬나라에게는 자유로운 항해권이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장웨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의 자신감은 흐려졌었죠. 물론 자원과 바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연사에서의 작은 양보는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토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제 마음은 조급해졌어요.
질문들이 제 생각을 밀치듯 물밀듯이 밀려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과소평가한 또 다른 작은 국가들은 어디일까? 자원 중심의 세계관에 맞지 않아서 놓쳤던 다른 경제적 성공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토론은 자원대 바다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함께 자원을 관리하고 해상 연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복잡한 논의로 바뀌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아직 제 기사를 쓸 수 없었죠. 이 새로운 관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말이에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느낌이요. 그것은 불편했지만 또한 이상하게도 자유로웠죠. 포럼이 마지막 시간에 접어들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폭풍이 일고 있음을 느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었죠. 저는 저의 강한 의견을 갖고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다양한 지역의 대표들과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도윤과 장웨이가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학자들과 함께 무대 위에 나란히 앉았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자원과 바다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논의해봅시다. 사회자가 제안했어요. 아프리카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 나라 나이지리아에는 석유가 있지만 그것을 수출할 해상 경로가 없다면 그 석유는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장웨이를 직접 바라보았어요. 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웨이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이전의 자신감은 이제 조심성으로 대체되었죠. 중국은 개방된 해상 경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안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안보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보는 통제가 아닌 협력에서 옵니다. 그는 장웨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모든 국가가 바다에서 합의된 규칙을 따를 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집중해서 지켜봤어요. 이제는 단순히 사실과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에 관한 것이었죠. 장웨이는 자원과 해상 경로를 통제하는 것에서 힘이 나온다고 봤어요. 이도윤은 다른 이들과 연결하고 자원의 가치를 더하는 것에서 힘이 나온다고 봤죠. 어떤 관점이 맞을까요? 아마도 둘 다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마음속에 질문이 형성되었고 멈출 수도 없이 저는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가리켰죠. 저는 이도윤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어요. 한국의 성공은 인상적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취약하지 않나요? 해상 경로가 막히거나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도윤은 생각에 잠겨 저를 바라봤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우리는 취약합니다. 모든 무역 국가들이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상 통로를 개방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옹호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라도 그 나라가 설령 가장 큰 나라조차라도 혼자서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의 대답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죠. 토론은 계속되었고 기후변화, 해양오염,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해 다뤘어요. 이 모든 것은 어떤 한 나라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죠. 각 연사는 단지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바다는 국경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유럽 대표가 말했어요. 물고기도, 기름 유출도, 해수면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들을 함께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각 요점에 동의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강한 나라들이 지배하고 약한 나라들이 복종한다는 제 경직된 세계관은 점점 더 시대에 뒤떨어지고 단순해 보였어요. 패널이 마무리되면서 사회자는 각 연사에게 마지막 생각을 물었어요. 이도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한때 가난하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의존할 자원이 없었고 오직 우리 국민과 세계와의 연결에만 해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국제무역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결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의 말은 파도처럼 저에게 밀려왔어요. 저는 수년간 보도해온 모든 국가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오해했을까요? 자원과 군사력만 보았던 과거의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잘못 전달했었을까요? 장웨이가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중국은 계속해서 자원을 개발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 놀랍게도 그는 덧붙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다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아마도 이것들의 균형을 찾는 데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장웨이의 이 작은 양보는 중요한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강력한 국가들조차도 때로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였죠. 사회자가 요약했어요. 오늘 우리는 21세기 번영이 자원과 바다 모두를 필요로 하며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모두에게 속하며 우리는 함께 바다를 보호해야 합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할 때 저는 여전히 앉아서 제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일찍이 썼던 단어들이 마치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원래 기사 개요는 이제 순진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편향되어 보였죠.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해군력으로 번영 조건에 관한 논의를 지배한다. 저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단어들은 더 이상 옳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보고 들은 것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았죠. 제 손가락이 잠시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리다가 전체 단락을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이상한 명료함과 흥분을 느꼈어요. 오늘 저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어요. 저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었어요. 저를 더 나은 기자로 만들어줄 새로운 관점이었죠. 때로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제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옳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이것은 중국의 자원과 해양 지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국가들이 크든 작든 이 열린 바다와 공유된 자원을 통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시각으로요. 제 새로운 첫 단락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버드의 국제자원 및 지정학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번영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며 자원의 부만큼이나 열린 바다와 국제협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이것은 제 편견이 아닌 진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작업하는 동안 한국 대표인 이도윤이 제 자리를 지나가는 것을 알아챘어요.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저는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계속 걸어갔는데 단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는 미처 알지 못했죠. 편집장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는 권력 정치와 자원 경쟁에 관한 평소의 이야기를 기대했었겠죠. 하지만 대신 저는 그에게 협력과 열린 바다의 공유된 중요성에 관한 글을 보내게 될 거예요. 아마 그도 적응해야 할 거예요.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방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저는 작업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들려 올려진 것처럼요. 항상 제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었죠. 실제로 이해하기도 전에 국가와 사람들을 판단하는 실수였어요.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하버드 캠퍼스 위로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길을 따라 걸으며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죠. 그들은 저에게 바다를 건너는 배들을 생각나게 했어요. 단지 물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아이디어와 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요. 바다는 모두에게 속합니다.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하죠. 저는 권력과 자원에 대해 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컨퍼런스에 왔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보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죠. 한국은 단지 중국의 그림자 속에 사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자신의 가장 큰 도전인 자원의 부족을 해양무역과 혁신을 통해 가장 큰 강점으로 바꾼 국가였어요. 제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을까요? 너무 빨리 판단하고 제 자신의 견해에 너무 확신한 나머지 놓쳤던 이야기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제부터 저는 더 많이 듣고 덜 가정할 거예요. 앞으로는 저의 의견을 형성하기 전에 사실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 되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요. 건물을 떠나며 저는 다음 임무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무엇이든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접근할 거예요. 저는 새로운 진실에 열려 있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전에 앙투안 르벨은 전지전능한 특파원으로서 이곳에 도착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나은 무언가와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하여 떠나고 있었어요.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는 그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꼭 전해져야 할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중요한 여정은 바다나 대륙을 건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바꾸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